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 은방울도사 이은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딸랑딸랑 되고 있습니까? 네. 네, 네. 네, 잘 처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룰 문제는요. 네. 선거제도하고 신당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조국 장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혹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각오는 돼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조국 장관 그 지지율 한 두세 개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 보고서 오늘 진짜 얘기 잘해야 되겠다.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 개인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그런 거 싹 비호감도 배제하고 이런 거 배제하고 예.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요즘 선거법 관련돼서 논란이 많아서 제가 그 작년에 특강 다녔던 내용인데요. 선거법 관련해서 한 2, 3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있는 거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비례성의 문제인데 정당 득표율과 국회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63%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89%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민주당은 95% 득표해서 96%를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의 가장 퇴행적인 문제점인 지역주의. 이것도 이제 선거제도 탓이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가 지역정당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당원 많이 모아서 경선에서 통과만 하면은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당 정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이 선거법 개정의 논의가 나왔습니다. 자, 또 넘겨주시죠. 자, 지금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완벽하게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없다. 현재 정치적 상황에 부응하는 제도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광주하고 부산에서 강의했던 건데 광주나 부산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이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극복되는 것이면 된다라는 이런 뜻인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점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린 거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데 좋은 제도가 뭐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떤 제도가 옳다, 나쁘다, 선하다, 악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좀 넘겨주세요. 자, 그럼 선거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현행 소선거구제와 이제 권역별 비례제가 있는데요. 이게 권역별 비례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권역별 비례제를 하려면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돼요. 지금 47석 가지고 이게 뭐 권역별 비례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 같은데 권역에 한 명 뽑는 거예요. 그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합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약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농복합선거구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이한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은 표의 등가성도 훼손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건 또 문제가 뭐냐면요. 뽑는 사람들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과 3등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대표성의 차이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당 내부의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정당이 복수 공천할 거 아닙니까? 3명 뽑는다 그러면 한 정당에서 2명, 3명 공천하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해요. 오히려 파벌 정치가 돼버려요. 일본이 옛날에 중대선거구제 했거든. 그래서 파벌 정치가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독일식 지역구 보상비례제. 이게 이제 요즘 이야기는 연동형이라는 거예요. 정식 명칭이 이제 학자들은 독일식 지역구 보상비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초과 의석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석패율제입니다. 석패율제는 뭔가 하면요. 비례대표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비례대표에서 1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1번은 경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20명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2번은 경남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3번은 부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장 아깝게 진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뭐 이런 식의 제도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 뭐 현실성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왜냐면요. 각 정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각 정당이.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또 문제점도 제기돼요. 이게 근데 독일에서는 요 제도도 같이 해요. 독일은 연동형과 석패율제를 같이 해서 독일식 지역구 보상비례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원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원제를 선호하는데 문제는 양원제는 이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양원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소선거구제로 하원을 뽑고 뭐 대선거구제로서 이렇게 상원을 뽑으면은 상원은 합의의 정치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현역 의원들이 좋아해요. 왜? 하원하다가 나 상원 갈래. 이렇게 해서 합의가 가능해요. 근데 과연 이게 개헌이 가능하냐라는 비현실적인 부분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개헌 이야기 나왔을 때 양원제 하자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양원제를 하게 되면 개헌이 될 거다. 야당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 늘어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양원제 도입했으면 개헌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제가 비교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등회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 파티예요. 우리나라 이제 현행 정당법이 5개 시도당이면 정당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더 줄여야 돼요. 도 하나의 정당 만든다고 해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가지고 지방정당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바이에른 기독사회당이라든가 이런 자매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정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어느 게 더 높으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당내에서 취약 지역에 비례 많이 주는 게 현재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다음 석패율제, 그다음에 이제 이 비례대표 증원,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이런 순서대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왜?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연동형과 이 병립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 진보 계열의 정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기 위해서 연동형을 하자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냐? 국민의힘이 깨져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새로 정당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분들에게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연동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침대 축구 하면 됩니다. 왜? 12월 말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면요. 정치권에 엄청난 분화가 생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거 도이치 특검 받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그때 가서 정치판을 다시 짜는 차원에서 연동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비례를 더 늘리자고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병립형 하자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 정도 내세웠다가 국민의힘과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결론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괜히 꺼내가지고 당내 분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제도가 빨리 결정나야지 선거구제 획정도 되고 자기 정치 스케줄이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당론 정하자고 하는데 그거 의원 개개인들의 개별 이익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늦출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네. 동의되십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네네. 그 국민의힘이 이제 말은 우린 병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에 맞게 좀 잘 대응을 시기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16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바꿀 수 있고 사실은 게임의 룰은 합의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그 이제 여러 그 신당 조추송 신당 창당 이야기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좀 약간 이제 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자는 원래 토끼를 잡아먹는 겁니다. 네. 근데 토끼가 사자 보고 너 나쁜 놈 왜 자꾸 나 잡아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대 정당은 거대 정당으로서의 자기 본능적인 번식 욕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정치를 배려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투쟁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각자 이제 정당을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지금 신당 창당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연동형으로 가는 걸 대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세를 확장하는 그 스타일이 현재 시대 정신과 맞느냐 또는 맞지 않느냐 여기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현재 시대 정신의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좀 강력한 싸움을 원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 대오에서 좀 이탈해서 나는 좀 다르게 한다. 이러면은 지금 좀 지지세를 크게 확장하기는 어렵다. 저는 뭐 몰빵론은 반대예요. 이제 하객진을 펼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하객진은 민주당보다 좀 더 강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지 민주당과 유사한데 나는 다른 형태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할애해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못 가진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저희도 예전에 그 이 정당 구조와 관련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포지셔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을 중앙에 놓고 이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럼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좀 가는 게 낫냐, 왼쪽으로 좀 가는 게 낫냐 이런 논의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민노당이 제일 앞에서 이제 가장 진보적인 왼쪽에서, 예, 왼쪽에 가장 그 역할을 끝쪽에서 해줬죠.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센터를 자리 잡으면서 확장을 해가는 형태의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기를 이끌어줄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조추송연대 연대가 아니고 조추송정당이 사회민주당도 있습니다. 사회민주당도 있죠. 천호선 한창민당 왜 뺍니까? 친해요. 친한데. 잘 싸우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 촛불 집회도 늘 나오고. 그분들이 이제 과연 그 시대 정신까지 담보하면서 그 왼쪽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사실은 계급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캐치올 파티잖아요. 그쵸? 좌로도 넓히고 우로도 네, 넓히고 양쪽 뭐 다 넓히죠. 다 넓혀서 네. 뭐 속되게 표현하면은 반수구집권 저지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그런 정당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변수가 하나 나타난 게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과 칼라가 역대 그 민주당의 리더들과 좀 다르다는 좀 거예요. 왼쪽으로 가 있나요? 왼쪽으로 가 있고 그 뭐랄까 좀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도 가 있는 반면에 또 그 투쟁성도 되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그 사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좀 활동의 범위가 축소가 돼서 그런데 그것이 좀 해결되면은 상당히 여기가 이제 그 전투력이 되게 강한 리더십이거든요. 역대 대통령 후보, 역대 이제 민주당의 리더들도 그랬지만 네네.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포착을 잘해요. 그 타이밍 포착을 잘하는. 그런 게 언젠가는 있어서.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잘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잘 할 걸로 보여지고 여지껏 해온 것들을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영장 기각하는 그 타이밍도 상당히 그런 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잘 잡는다. 그게 있어서 좀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신당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정당 지지율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한 중반 정도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30%한 중반대 정도. 그게 이제 뭐 그 리얼미터 자료도 그렇고 미디어 토마토 자료도 그렇고 여론조사 꽃 자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영장 기각과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에 좀 50%대까지 올라갔던 민주당 지지율의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빠졌다. 그래서 지금 한 40대 중반까지 와서 뭔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이탈한 그런 흐름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한 8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조금 더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어느 게 민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제 미래적인 흐름을 보면은 ARS 쪽이 가까운 것 같고 현재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또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하고 그 중간 어디쯤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한 4, 5%포인트 위에 있는 그런 네.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면접 조사는 이 무당파층 사이즈를 이제 약간 그거를 좀 뭐랄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파층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부각된 거는 이준석 신당이 부각이 많이 됐죠. 이준석 신당이 이제 그 안에 유승민이라든지 또는 그 김종인이 합쳐졌을 때 그 신당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현재 이제 지금 최저선 처음 그 지지율 나왔을 때 한 16에서 17이었고 지금은 이제 최대 잠재적인 것까지 다 확장을 했을 때는 한 뭐 20일 정도까지 조금 더 나가면 한 30대 초반까지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잠재적인 거를 좀 감안한 거고 한 16에서 뭐 24이다. 이준석 신당은. 그러면 상당히 지금 성공적으로 이 신당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아, 이준석 신당이 잘 나오는 셈인가요? 잘 나온 셈이에요. 왜냐면은 이 이제 오픈바라고 똑같아요. 신당 지지율도. 그래서 네네. 이 신당이 나왔을 때 이미 지금 여기 누구누구가 이끌어 갈 거고 이 안에서 차기 대선 주자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누구누구인지가 이미 다 확정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그 처음 조사들이 오픈바에 해당하는 가장 좀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치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게 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20대까지도 지금 이게 뭐 김종인이 들어가고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은 2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 좀 약간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이준석 전 대표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유지를 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언급량과 그 보도량, 미디어의 그 눈가기를 잡는 그 전략을 통해서 이걸 지금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평론할 때 이재명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이준석 대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정당한테는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논란거리를 만드는 게 비판을 받더라도 나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SNS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언급량이에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자기가 이슈를 생산하고 이슈 지도력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지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 축이거든요. 사실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은 사람들이 어차피 혁신위는 곧 끝날 거고 저 사람이 정치의 중심은 아니다. 그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최근에는 어느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신당에 나올 경우에 이게 어떻게 사이즈는 어느 정도고 유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래서 조국 신당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국 신당이 그 자료를 보면은 처음 조사가 한 8%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처음 조사 나온 게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에 의뢰해서 네네. 한 조사를 봤을 때 요게 한 8.3%.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정당 지지율 조사한 거랑 그다음에 조국 신당이라는 걸 넣어서 조사했을 때 민주당 지지가 45.0에서 38.6%로 6.1% 포인트 하락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조국 신당은 8.3%인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거의 한 70% 가까이가 조국 신당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들어와요? 정의당 쪽에서도 좀 정의당 들어오고, 쪽에서? 예, 국힘 쪽에서도 들어와요. 정의당은 한 5.6% 들어오고, 국힘 지지층도 9.6% 들어오는데, 희한하네. 그거 이제 PK에서 들어오는 거죠. PK에서. 예. 그래서 조국 신당이 이제 지금 사실 이게 오픈빨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사이즈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이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대체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간다. 우하향으로 봐야죠. 근데 그 구성비를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70.6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게 13.1%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절대적인 어떤 그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탄생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즉 민주당에게 너무 큰 어떤 흐름을 뺏겨갈 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대권 주자로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정당의 운영을 하는 능력 자체가 약간 좀 강하게 안 나가고 약간 좀 뭐랄까요 부드럽게 나가게 되면 이게 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예 또 이탈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조국 신당이 지금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한 8%에서 한 11% 정도까지 나오는 네. 걸로 지금 조사상으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네. PK에서도 일부 지지가 좀 붙고 있다.
호남과 PK에 PK. 출마해야 되겠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 PK로 출마를 했을 때 본인의 존재가 더 크게 살아날 수 있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PK에 가면 또 명분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쪽 표현으로 험지이기도 하고. 험지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역할이 훨씬 더 부각이 역할이 또 되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시장이 개척되지 않은 곳이니까 네. 새로운 시장을 크게 넓히는 역할도 있는 거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부산 쪽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국 장관의 그 정치적인 가치와 지향점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이 꼭 정당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아리까리하죠. 지금 현재로는.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이름을 붙이니까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이 신당의 정체성이 분명하려면 뭐 윤석열 탄핵당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이라는 아니면 용해인이 하는 기본소득당 예. 이런 식의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가지고 창당하는 것이 맞지 명망가를 가지고 명망가 이름으로서 하는 당은 저는 사실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제 정당의 흐름,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주자가 있냐 없냐가 정당 창당할 때 신당 만들 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명망가 중심이긴 하지만 DJ나 노무현이나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와 아주 굳은 어떤 신념 이념적이거나 뭐 어떤 자신의 가치가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팬덤이 형성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좀 뒷받침을 잘 해준 때도 있고 잘 못 해준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잘 못 해줬어요. 정당 세도 약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선 주자인 그 당의 리더가 정당 지지율을 훨씬 더 위에서 끌고 가는 네네.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근데 과연 조국 장관이 그럴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뭐 지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창당 결심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본인이 그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하겠다라는 인터뷰 그 대목이 있을 때가 이제 좀 상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출마하려고 하는 출마죠. 이거. 네, 생각이 있구나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송영길 신당과 관련해서 바로 즉각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즉각적인 그런 이렇게 반대에 탁 튀어나오는 그런 태도가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네. 자,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 그리고 개인이 네. 출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지금 하는 거는 그 윤석열 탄핵당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열 탄핵당, 검찰개혁당. 검찰개혁당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당을 가정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한쪽은 당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조국 장관이 즉각적으로 송영길 신당의 그 컨셉과 개념에 대한 어떤 선을 그었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송영길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송영길 전 대표가 가져가고 있는 그 흐름의 그 내용적인 측면과 선을 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 했어요. 윤석열 탄핵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본인은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게 1순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민주당하고 따로 나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망가 정당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죠. 어떤 표대를 가지고 갈 건지.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 정신을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타도로 놓고 본다면 송영길 신당과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 하에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언어 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그 조국 장관 신당은 8%에서 11% 요 정도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그 정도다. 자, 송영길 신당도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송영길 신당이 이제 리얼미터가 27일에서 28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송영길 신당 나왔을 때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을 때 지지 의향 있다가 13.9%, 의향이 거의 14%네. 네네 14% 나오고요. 지지 의향 없다 57.7, 잘 모르겠다 24.1이 나왔어요. 이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성향이라든가 지역, 뭐 연령 이런 것도 분석이 있나요? 혹시? 예, 이 지지하는 성향은 거의 다 또 똑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조국 신당만을 지지하는 그 뭐 친문을 지지하고 또 조국을 좋아하는 그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즈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지금 연동형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민주당의 어떤 연동형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성 정당의 사이즈가 11에서 13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요 흐름은 호남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40대 50대가 요 지금 지지에 핵심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네. 제가 한번 규정해 볼 테니까 제 규정이 근거가 네. 있는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네. 자, 송영길 신당은 윤석열 탄핵당이다. 네. 조국 신당은 여차하면 친문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네, 네. 왜냐면은 그 가치가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고 네. 송영길 신당과 완전히 이렇게 딱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 말에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국 신당이 지금은 이제 28에서 10일 정도 나오는데 이게 대선 후보 지지율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예, 있다. 그럼요. 네. 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나요?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투쟁성이 약하다 현재. 왜 좀 더 싸우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더 왼쪽의 포지션이 좀 분명하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념적으로 왼쪽이라든가 행태적으로 윤석열 탄핵과 같은 강함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개인에 대한 선호 네.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 네. 뭐 이런 부분이 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표현한다면 거기 변수를 하나 넣는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변수를 넣는다면 송영길을 지지하는 저 당 송영길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가 좀 엇갈릴 수 있다. 야, 이 부분은 두 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또 달라지네요. 달라질 수 예를 있죠. 들면 송영길 대표는 아직 뭐 대권 주자로 보기는 그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조국 장관은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권 주자급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 거냐예요. 근데 이 송영길 두 분 다 똑같이 북콘서트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그 스타일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투쟁까지 이 투쟁의 그 수위가 굉장히 폭이 넓다고. 그래서 가장 힘든 투쟁부터 가장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가장 낮은 데서부터 가장 높은 수위까지 촛불 집회도 한다. 나오고. 네.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 앞에서도 시위도 하고. 의자 깔아놓고 앉아서 시위하고. 네.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 싸움의 스타일이 좀 소프트하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원래 본인의 이미지하고 약간 스타일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가족들이 하나의 어떤 패키지처럼 지금 구성이 되어갈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나와서 책을 냈거든요. 그것도 북콘서트 하면서 같이 결합될 수가 있잖아요. 조민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이게 투쟁의 그 내용이 어떤 이 가족의 억울함에 대한 뭐랄까 이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국민들의 연민이라든가 이런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고 정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 오히려 뭐 중도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뭐 지식인들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시대정신이라는 게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금 조국 장관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정서적인 어떤 그러한 시위 형태는
또 잘 중도층이라든지 또 지식인층에게는 안 먹힐 수도 있다. 아, 네.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요? 이 민주당 안에서 보면은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 장관에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송영길 신당과 조국 신당이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달라질 수 있어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음. 지지층의 그 선호가 차이가 좀 달라질 수 한번 언제 한번 분석해 줘 보시죠.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기획 조사를 해서 한번 네네.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국 신당이든 송영길 신당이든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 아, 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국 같은 경우는 PK 쪽의 지지가 조금 더 붙고. 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두 사람 다 호남의 그 지지자들 그다음에 네.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은 뭔가 이렇게 연민의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이다. 예. 근데 이 조금 더 잘 싸우는 쪽이 아마 이제 송영길 쪽으로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지지를 더 보내면은 더 잘 싸운다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은 확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네네네.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좀 조사를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두 사람의 그 스타일이 정치 스타일이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정치하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기점을 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가 중요하죠. 아마 그 조국 장관께서 그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 지금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속도의 문제가 있죠. 예, 그렇죠. 속도의 문제도 송영길 대표는 있고. 뭐 기소도 아직 안 됐는데 뭐. 근데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뭐 이재명 음.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속에서도 개인의 어떤 성향 속에서 풀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지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이제 갈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또 박지원 전 장관도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을 뒷받침하는 그 젊은 무슨 이제 그 스텝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스텝진들이 또 조국 장관을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스텝진이 아니라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조국 사단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주로 있어요. 맞아요. 송영길 대표 팀들과 네네. 조국 장관 팀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좀 다 다른 것 같고요. 그 송영길 장관 쪽에서 이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직 좀 이렇게 완전하게 좀 이렇게 부각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안진걸 변이지 아닌가? 근데 거기 이제 정치하지 않겠다. 자기는 네네. 이제 이 거리의 영역에 투사들이지. 거리의 투사라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했었고 네네. 또 송영길 전 장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의 영역, 정치 영역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스텝진에 대해서 지지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실제 그 스텝진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어떤 자신의 행보를 거기에 같이 얹어주는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은 조국 장관이 이제 검찰 독재로부터 가족들이 이제 도륙당했다. 우리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네. 그런 연민이라든가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사실은 검찰 개혁은 실패한 거거든. 실패가 되었죠. 실패한 거. 문재인 정부의 네. 검찰 개혁은 실패한 건데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그 실패한 스텝들이에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자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하나 새로 나타난 게 바로 어저께 이제 판결이 난 그 울산 시장 그 김기현 네네네. 시장 관련한 그 지금 이제 판결 1심이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다시 그 민정수석실로 또 이제 백원우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백원우 전 의원이. 그래서 이 민정수석실이 다시 이제 그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 나와 같이 했던 스텝과 동지들이다, 지지해달라,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먼저 본인들이 왜 그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현재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 먼저 있어야죠.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네. 저는 뭐 늘 주장을 합니다만은 노영민 비서실장 사과하고 정계은퇴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하셨던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 했었던 유은혜 장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잠정 정계 은퇴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고 넘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도 평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얼렁뚱땅 평가만 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무슨 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을 썼지만 여론의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장 말이 많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지난 대선 때 그 평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매도 맞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한 텀이 지나서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 30% 중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책을 들고 나와서 그때는 이랬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정보가 과연 있었나? 역대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과가 그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어떤 세대와 새로운 리더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림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거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열리려고 하는데 같이 막 또 나와가지고 우리 좀 선택해달라고 하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임종석 실장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원들이 좋아할까요? 저 싫어하죠. 그 여론조사도 그런 게 나온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꽃에서 임종석 실장 종로 지역 선거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은 그렇게 그 호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선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부터 네. 저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가서 경선하겠어 진짜. 거기 가서 우리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시계 그 바퀴를 뒤로 돌리는 거예요. 시간의 바퀴를 지금 뒤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네. 뭐 또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적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존중할 분으로서 남겨둬야 되지만은 그 밑에 참모라는 분들은 냉철하게 평가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책임을 어느 정도씩 나눠서 져줘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보존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보존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앞으로 갈 수 있게 엔진을 붙여주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4+1로 해서 그 국민의 탄핵 촛불 속에서 탄생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논의가 격렬하게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남북 관계를 이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나 가졌었는 걸 뒷받침을 했었는데 결국 그게 그 물거품으로 끝났을 때 그리고 그 즈음에 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막 터져 나왔을 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연대를 해서 좀 더 새로운 탄핵에 같이 동참했던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공동정부를 다시 한번 구성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나갈 것이냐 그 국정 기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586들이 우리끼리 아주 왜 나누어져 그 이야기 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가자. 노무현 때도 그렇게 같이 여러 세력 같이 하려다가 못 가고 그냥 정권 내줬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막 논의가 있을 때 막 그런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 전 정부에서 근무했었는데 우리한테는 설 선물도 안 주고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끼리도 설 선물도 나눠 가졌었다. 막 이런 불만 어린 그 뒷담화 같은 이야기들이 막 정치권 주변에 있었다고 웃자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분명히 국정 기조를 바꾸려는 그 타이밍에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끼리 그냥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집권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네. 외치가 아니라 내치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곳곳에서 제가 발표도 하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남북 문제라는 것은 상대가 있잖아요. 네. 상대가 틀어져 버리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호의적이라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외부적 환경 요인이라 미국과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세계 국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국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만들고 그렇죠. 혁신도시 만들고 이거는 통치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우선 해놓고 네. 외치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서 같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외치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좀 하나의 우려를 그 당시에도 저는 그 당시에도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맞아요. 많이 가졌었고 그게 지금 그 균형자론 그 중간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노무현 정부 때는 많이 그걸 강조했었거든요. 우리의 역할을. 근데 우리의 역할을 쏙 빼놓은 상태에서 이 북미의 이게 탑다운 방식의 이 방식이 어그러지니까 대책이 속수무책이었죠, 거의.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제 개성공단에 네. 맥도날드 들어가면 해결된다 이건데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거기에 너무 매달렸던 거지. 그때 이제 막 그 통일부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라, 막 압박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예. 밀어붙여라, 개성문 그냥 열어라. 그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걸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를 못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평화 정착과 외교 관계는 좋아졌지만은 네. 손에 쥐는 성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 세력의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좀 리스크를 안더라도 밀어붙이는 그 뭔가의 중요한 그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억나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과 문재인 케어 두 개인데 문재인 케어는 성공했다고 문재인 평가받죠. 케어의 평가는 받지만 이제 그에 따라서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케어 하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이제 그거는 사실 저 DJ 때부터 생산적 복지 정책의 일환 안에서 꾸준하게 아주 큰 두께가 크게 DJ뿐만 아니고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게 쭉 이렇게 밑바탕을 많이 깔아 놓은 속에서 이게 하나 더 얹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칼라가 담긴 문재인 정부만의 독트린 같은 그 정책은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반대했어요. 네. 좌파 정책이거든. 네. 전형적인 혼합 경제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항변하는 거는 우리는 그래도 그 좌파의 입장에선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근데 잘 안 됐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평가받지 못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쭉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조국 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이야기까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갈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신당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겹쳐져 있는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미래적인 가치, 우리 사회의 시대 담론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과거 향수적인 그런 정당에 그냥 머무르고 사이즈도 작게 갈 수밖에 없는 신당이 될 수도 있다. 예. 지금 조국 장관 신당에 대한 창당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있죠. 네,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이게 총선에 과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다가 55.2가 나왔어요. 바람직하다라는 게 25%, 잘 모르겠다가 19.8%예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바람직한 생각이다.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가 25%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 지지가 8에서 11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진보 층에서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조국 신당은 확장성이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엮여서 있게 된다면 엮여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이건 확장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민주당에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평가하고 단절할 건 단절하고 개성할 거는 개성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그 계승과 발전이라는 게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가 사람이 바뀜으로써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집권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 여당을 구성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어떤 약간의 뒷받침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미래로 가려는 방향에 돌다리를 같이 놨으면 집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온 거죠.
그게 뭐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여러 기본소득 가지가 문제를 막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왜 네, 안 안 해줬느냐, 해줬느냐 이제 홍남기 불만 부총리에 대한 네, 불만 이런 이야기인가요? 막 터져 나왔는데 결국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계승과 발전이 이미 그 시기에 이루어졌고 이재명의 그 정책 브랜드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뭐 네. 청년이라든지 또 기본소득이란 기본사회란 농어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나왔는데 그리고 전환적 공정성장 이런 그 정책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나왔는데 이게 막 혼재가 되면서 이재명만의 퀄라가 완전히 드러나지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당내에 그 국회의원의 구조도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가 공천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속에서 그걸 펼칠 그런 그 현실적인 힘도 없었고. 예. 전환적 공정성장 이것도 제가 그때는 비판했는데 예. 성장이면 성장이지 무슨 공정성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사실 이제 그 이재명의 그 정책 브레인들이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막 가미를 해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공정성장 이것도 혼합경제거든요. 그렇죠. 예. 경제는 그냥 성장하는 거고 공정과 복지의 문제는 국가가 후순위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원래 리버럴들은 나누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의 그 정책 브레인들은 디지털 경제를 접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걸 예,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혁신성장을 그렇죠. 혁신성장을 얘기해서 이제 그걸 막 접목을 시켰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당에서 뒷받침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정리만 한 상태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전달까지 안 된 상태에서 끝났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송영길 신당은 구체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송영길만 있어요. 송영길만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뭐 안진걸 소장님하고 변희재 대표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기 양측이에요, 두 사람이. 좌우 중도 합작 세력이 연결되어 양측이에요. 있죠. 네. 네, 거기 그리고 도끼사까지 해갖고 예, 뭐 네, 같이 연결되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있어요. 없지는 않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지난 2번의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면서 자기 세력이 있긴 있어요. 네, 전국 단위로.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국 장관님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는 출마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민주당 내에 현재 이제 친조국파들이 있는 거예요. 있죠. 이분들은 공천 받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공천 못 받으면 나가나? 이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말들도 도는 것 같아요. 조국 신당 하는 사람들은 따라가겠네. 예. 그래서 신당이 근데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 이야기 나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불편하면 그건 배신자지.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이 사람들 좀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막 출판기념회도 가려고 하고 출판기념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자기는 거기에 좀 자기의 뭔가 하나를 얹어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그런 어떤 그 햇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역에서 출마할 때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약간 이거를 갈라서 좀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의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이 굉장히 고민하시겠습니다, 그죠?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거는 뭐 비례 연동형을 염두에 두고 창당하는지 아니면 이제 전국 단위로 후보를 다 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지난 그 2019년에서 20년 초에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그 서초동 촛불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연민이 있죠. 근데 과연 이 정도의 이런 이 정도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과연 그 서초동 촛불들이 과연 조국을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창당이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저는 좀 그 사이즈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제가 정당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조국 장관이 뭐 그 출마도 할 수 있고 창당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연동형이라는 하나의 비례 제도를 통해서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국만이 아까 보니까 지지층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네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으로서 좀 더 확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 스스로가 대권 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서 좀 크게 움직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의 퇴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걸고 한다면은 그건 뭐 저는 뭐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조국 장관이 이제 지금 정치인이냐 학자냐 여전히 갈림길에 있고 아, 정치적 유능함이 있느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유능함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거를 그 투쟁을 통해서 현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앞으로 이제 영역인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뭐 어떤 선거제도 하에서 자기가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현 정부와 강력하게 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 깃발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시민의 참여당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당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과거의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들이 다 소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학교로 가겠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잘렸는데 못 가는데 문제고. 근데 학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의 길은 좀 다르고. 저는 정치인이지만 스스로 연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같이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러면서 박진영 교수님은 투쟁 현장에 계속 나가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님은 그 갈림길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과거의 발언까지 다 소환해 보면 그걸 쫙 일렬로 세웠을 때 이분이 정말로 시대 정신에 깃발을 걸고 본인을 다 던져서 싸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직도 좀 헷갈림이 있거든요. 그는 어쨌든 워낙 탄압을 많이 받았고 지금 또 이 사법적인 부분에서 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사실 좀 안타까운 이해도 생깁니다. 저도 사실은 조국 장관님에 대한 명예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시켜드려야 된다.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집권해야죠. 네, 그러려면 결국 집권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게 하나의 징검다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라는 분이 이런 것과 다 이런 배제해 놓고 하나의 시대 정신을 열겠다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지는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조국 장관이 정치에 입문한 거는 2012년부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정치권에 와 계셨죠. 그리고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정치인이죠. 정치인인 겁니다. 정치인이죠. 예. 근데 그 이후의 행보까지 이제 쫙 연결해서 보면은 이분은 그럼 학교에서 잘리면은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정치로 한다. 이거는 정치인의 그 메시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청와대를 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미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들었었어요. 폴리페서가 많아야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폴리페서 좋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정말 폴리페서가 필요합니다. 교수들이 정치 참여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데 2012년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정치개혁과제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과제까지 본인이 설계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자적인 거는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뭐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다시 이 길에 나선다. 이런 거는 약간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본인의 표대를, 이념적 표대를 세워야 된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 비어있는 그 가장 그 좌측의 공간이 그 조국 장관이 갖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소득이 있고 기본사회라는 탄탄한 내용,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경제적인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참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네.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토론 보시고 악성 댓글도 엄청 달릴 거예요. 달릴 것 같아. 이제 이은영은 네? 앞으로 지지 안 한다. 이은영 구독자 10만 2천인데 막 빠져나갈 것 같아. 네. 빠져나가지 마세요. 네. 자, 마지막 질문, 결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신당은 정당한가? 그래서 저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본인의 조국 장관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장관님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정당하려면 본인 스스로의 이념적인 표대를 명확히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 사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지 짧지만 한 개라도 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담론을 내놔라. 담론을 내놔야죠. 그리고 정당이 이제 지금 2월 안에는 만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만들 것 같은데 그럼 그 안에 반드시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되고 투쟁의 모습도 지금 북콘서트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1년 내내 촛불 집회 거리에 있었습니다. 네. 예, 조국 장관이 빨리 결합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조국 장관님께 함께하는 그 스텝진인지 아니면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좀 더 명확한 조국 장관님의 의리를 지키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나는 필요하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모든 지지자들, 이 35%라는 아니 민주당 지지가 지금 40대 중반까지 나오잖아요. 거의 그 세력은 이 다 보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예, 그래서 명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확하게.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은영 소장님께 추임새를 넣어주기 위해서 맞장구를 치는 거지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갑자기 왜?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네. 네. 뭔가 좀 앞으로 시사점이 있을까? 선거구제 변경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네. 주는 시사점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정치권이 요동치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분간 논의하지 말고 네. 침대 축구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굳이 지금 이것 때문에 입장을 내면 지지자들이 막 갈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신당, 무슨 저기 송영길 신당 이런 게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가장 강력하게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조국 지지층의 일부도 충돌하는 게 있어요. PK. 그렇습니까? PK하고 20, 30대 수도권에서 오. 예, 충돌이 돼요. 재밌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은 좀 침대 축구 그야말로 움직임을 보면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입장을 내면 막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조국 장관, 송영길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셋이서 윤석열 탄핵 유닛 정당 한번 하시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은 이준석 신당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조국 신당은 수를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조국 네. 장관이 그때 장관 안 하고 총선 출마했더라면은 했으면은 엄청난 좀 확장성이 있었겠네요. 확장성이 생겼겠죠. 지금 이준석이 가져가는 PK라든지 이런 데의 지지를 이미 조국 장관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 조국 장관이 많이 좀 놓쳤죠.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줬는데 그렇죠. 네. 본인이 선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그 사이즈들이 이미 다 이제 이합 집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항상 자기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선택을 해야지 자기세를 확보한다.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평론을 하다 보니까 좀 예의 없이 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조국 장관님이나 송영길 대표님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봐주세요. 이게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한번 끄집어내 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 분이 활동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동지애와 연민의 마음으로서 네. 대하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하는 뭐 그런 하나의 좀 빨리 테이블이 열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금 이겨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겨서 잘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과제가 남겨져 있고 지금 그 비례정 연동형제에 대해서 4+1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때문에 연동형제로 가려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당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제때 정확하게 이겨서 잘 해야지 또 새로운 세력들을 4+1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뭐라고 합니까? 난처한 주제였습니다.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주제를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까지 은방울도사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